박지훈은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다. 판교에 있는 IT 기업에서 중간 임원으로 일하며 매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그의 이름은 빠지지 않았다. 사내 메신저에는 늘 그의 일정이 빼곡했고 팀원들은 그를 능력 있는 리더라고 불렀다. 회사 로비에 걸린 대형 화면의 분기 매출 그래프가 올라갈 때마다 그는 그 곡선이 자신의 삶을 증명한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그래프가 오를수록 자신 안에 무언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었다. 그는 45살이었다. 아내 김서연과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을 둔 가장이었다. 서울 근교 신도시에 아파트를 마련했고 부모님께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충분하다는 말은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 더 나은 실적, 더 높은 연봉, 더 빠른 승진, 더 넓은 집 기준은 늘 위에 있었다. 지훈 역시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 몇 주 동안 그는 회사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 구조조정과 신규 프로젝트 런칭이 겹치면서 야근은 일상이 되었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 샤워만 하고 다시 나오는 날도 있었다. 가족과의 대화는 단체 채팅방의 짧은 메시지로 대체되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언제 집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서연은 그런 생활에 익숙해진 듯 보였지만 눈 밑의 그늘은 깊어졌다. 그의 하루는 늘 숫자로 시작했다. 매출, 사용자 수, 투자 유치 금액. 숫자는 냉정했고 변명도 감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숫자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은 관리하지 못했다. 어느 날 회의실에서 문득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을 때도 그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 넘겼다. 병원에 갈 시간도 그럴 여유도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주말이 다가왔을 때 그는 오랜만에 일정표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아무 회의도 보고도 접대도 없었다. 그 공백이 오히려 낯설었다. 그는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었다. 그때 떠오른 것이 호두였다. 호두는 3살 된 진돗개였다. 몇 해 전 아이들이 강하게 원했고 결국 지훈이 결정을 내렸다. 그는 처음에 반대했다. 반려견은 책임이 따르는 존재이고 자신은 바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동물보호소에서 본 작은 진돗개를 잊지 못했고 서연도 조심스럽게 설득했다. 그렇게 호두는 가족이 되었다. 진돗개는 한국인의 자부심처럼 이야기되는 존재였다. 충성심이 강하고 주인을 끝까지 따르는 게 지훈은 그 설명이 왠지 부담스러웠다. 자신이 과연 그런 충성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바쁘다는 이유로 산책을 대부분 서연에게 맡겼고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뒤에야 호두는 제대로 된 관심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두는 지훈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에 가장 먼저 반응했다. 밤늦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도 호두만은 그를 맞이했다. 지훈은 그 눈빛을 볼 때마다 묘한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은 하루 종일 사람들을 관리하고 지시하고 평가하면서도 정작 가장 단순한 관계에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주말 그는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을 했다. 회사 메신저 알림을 꺼두고 노트북을 열지 않겠다고. 아침에 일어나 호두와 산책을 나가겠다고. 그것이 대단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아직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증명이 될 것 같았다. 이 토요일 아침 그는 알람 없이 눈을 떴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생각이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이 낯설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회사 단체 채팅방의 메시지가 몇 개 쌓여 있었지만 그는 일부러 읽지 않았다. 대신 거실로 나왔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고 서연은 부엌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오늘 아침 자신이 호두와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 듯했다. 지훈은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고 목줄을 챙겼다. 회사에서 늘 정장과 구두를 고집하던 그는 주말 복장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잠시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피곤이 완전히 가신 얼굴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오늘은 회의실로 향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며 그는 마음속으로 업무 목록이 떠오르는 것을 억눌렀다. 이 시간만큼은 숫자와 거리를 두고 싶었다. 그가 향한 곳은 최근 재개발이 중단된 채 방치된 공터 근처였다. 예전에는 공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철거만 진행되고 공사는 멈춰 있었다. 주변 주민들이 산책 삼아 지나는 곳이었고 사람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다. 도심 한가운데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이었다. 지훈은 그런 공간이 필요했다. 회사에서는 늘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해야 했고 집에서는 좋은 아버지이자 남편이 되어야 했다. 그는 그 역할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호두와의 산책은 그 균형을 되찾는 시도였다. 처음에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시간이 흘렀다. 지훈은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고 메일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서 최근 구조조정으로 떠난 직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들에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지만 밤이 되면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 회사의 생존과 개인의 삶 사이에서 그는 언제나 회사 편에 서 있었다. 호두와 함께 걷는 동안 그는 잠시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려 했다. 이 시간만큼은 단순해지고 싶었다. 성과도, 평가도, 경쟁도 없는 관계. 그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재개발 부지 쪽으로 다가갈수록 사람의 발길이 줄어들었다. 지훈은 그곳이 조용하다는 이유로 좋아했다.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이런 공백이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다. 그는 앞으로도 주말마다 이곳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최소한 한 번은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은 일상의 연장선이었다. 피로한 직장인 아버지가 반려견과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주말. 아무도 그 시간을 특별하게 기록하지 않았고 지훈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그가 알지 못한 것은 이 산책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그의 삶의 기준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회사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몇 걸음 뒤 그 정의는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호두의 반응은 분명히 달랐다. 평소라면 새로운 냄새를 맡거나 낯선 소리가 들려도 금세 관심을 거두곤 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지훈은 그것을 직감으로 느꼈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존재에게서 나오는 미묘한 변화였다. 그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도심 근처의 빈 부지에는 늘 예상치 못한 것들이 있었다. 버려진 물건, 떠돌이 고양이, 누군가 몰래 두고 간 쓰레기 봉투. 한국 사회에서 반려동물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책임지지 못한 흔적들도 함께 늘어났다. 지훈 역시 뉴스에서 여러 번 관련 기사를 본 적이 있었다. 유기견 보호소의 과밀 문제, 안락사 논란, 반려동물을 소비재처럼 취급하는 문화에 대한 비판을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화면 너머의 일로만 받아들여왔다. 현실에서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호두는 특정 지점을 향해 집중하고 있었다. 평소의 경계심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었다. 지훈은 그 방향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처음에는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았다. 정리되지 않은 흙더미와 철거잔해가 뒤섞여 있었고 그 위에 바람에 흩어진 비닐과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는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그때였다. 흙 사이에서 두 개의 어두운 점이 보였다. 처음에는 유리 조각이나 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점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지훈은 눈을 의심했다. 다시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눈이었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시간이 느려진 듯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는 이성의 속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는 숨을 고르려 했다.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 두 개의 눈은 그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감정이 읽히지 않는 눈이었다. 이 도움도, 공포도, 저항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시선이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서서 잠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회사에서 위기를 마주했을 때 그는 늘 빠르게 판단했다. 데이터 분석, 리스크 계산, 손익 비교. 하지만 지금 눈앞의 상황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 흙을 자세히 보자. 이상한 점이 드러났다. 단순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눌러진 흔적이었다. 누군가가 일부러 다져놓은 듯 단단했다. 그 중심에 그 눈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분명히 생명체가 있었다. 지훈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이곳은 도심 근처였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는 말은 종종 가장 먼저 무너진다.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흙을 손으로 밀어보았다. 표면은 건조했지만 아래는 단단히 눌려 있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감촉은 자연스럽지 않았다. 그는 그제야 상황을 정확히 이해했다. 어떤 개가, 그것도 진돗개가 목 부분만 밖으로 드러난 채 흙에 묻혀 있었다. 이 몸통은 보이지 않았다. 머리 아래는 모두 땅속에 있었다. 주변에는 건설 자재가 섞여 있었다. 무작위로 쌓인 것이 아니라 무게를 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얹어놓은 듯한 배열이었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능성이 스쳤다. 사고, 공사 중 실수. 하지만 흙이 다져진 방식과 주변의 흔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것은 누군가의 선택이었다. 호두는 낮게 긴장한 기운을 유지하고 있었다. 평소라면 다른 개를 보면 먼저 짖거나 반응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마치 상황의 심각함을 이해한 듯 조용했다. 지훈은 눈앞의 진돗개를 바라보았다. 한국에서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충성과 상징의 의미를 지닌 존재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미지를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그 상징이 이렇게 묻혀 있을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그 개의 눈에는 분노도 없었다. 원망도 없었다. 그저 무감각한 체념만이 남아 있었다. 지훈은 순간적으로 물러서고 싶었다. 신고를 먼저 해야 할지, 도움을 부를지, 누군가의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아야 할지 생각이 엇갈렸다. 하지만 그 모든 절차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시간이 분명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려다가 멈췄다. 연락을 하는 동안에도 이 생명은 그대로 묻혀 있어야 했다. 회사에서는 항상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절차를 따르고 책임을 공유하라고 배워왔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았다. 그는 선택해야 했다. 개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상황을 정리할 것인가. 지훈은 흙을 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혹시라도 더 위험해질까 봐, 혹은 잘못 건드릴까 봐 망설였다. 하지만 흙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망설임은 사라졌다. 이 흙은 자연스럽게 쌓인 것이 아니었다. 사람의 힘으로 눌러 다진 흔적이 분명했다. 조금 더 파자, 목 아래로 이어진 굵은 밧줄이 보였다. 그 밧줄은 아래쪽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단순히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아래에 무게를 걸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구조였다. 지훈은 그 구조를 보는 순간 이것이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이것은 계산된 방식이었다. 누군가는 이 개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설계했다.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지훈은 분노보다 먼저 냉기가 느껴졌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했고 반려동물 문화도 확산되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함께 늘어났다. 치료비가 부담스럽고 관리가 번거롭고 기대한 모습이 아니면 쉽게 버려지는 존재들. 그는 뉴스를 통해 보았던 유기동물 통계를 떠올렸다. 숫자로만 보았던 문제였다. 이제 그 숫자가 눈앞에 한 생명으로 구체화되어 있었다. 그 개는 여전히 조용했다. 저항하지도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다. 이미 너무 오래 포기한 상태처럼 보였다. 지훈은 더 깊이 파내려갔다. 밧줄은 굵었고 낡아 있었지만 끊어지지 않았다. 아래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주변을 살폈다. 건설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돌자루가 일부 보였다. 그것이 밧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했다. 숨이 막혔다.
이 구조라면 개가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밧줄이 더 조여졌을 것이다. 버티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컸다. 지훈은 그 순간 자신이 회사에서 했던 결정들을 떠올렸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람을 내보내고 효율성을 이유로 관계를 정리했던 기억들. 그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장면은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잔인하게 쓰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흙은 손톱 사이로 파고들었고 돌 조각이 손바닥을 긁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밧줄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고 아래에 연결된 자루의 일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시간이 길게 늘어졌다. 지훈은 이 상황이 자신이 계획한 주말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순히 산책을 하며 머리를 식히려던 시간이 어느새 생사를 가르는 순간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눈앞의 진돗개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처음의 완전한 체념과는 다른 설명하기 어려운 작은 흔들림. 지훈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밧줄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 흙을 더 파내려갔다. 아직 모든 구조가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생명이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계속해야 할 이유를 찾았다. 지훈은 밧줄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흙을 걷어냈다. 구조는 예상보다 집요했다. 목을 중심으로 감긴 밧줄은 아래로 길게 이어져 있었고 단순히 묶어둔 수준이 아니라 아래에 매달린 무게에 의해 계속 당겨지는 방식이었다.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상황을 정리했다. 이 개가 스스로 빠져나올 가능성은 애초에 없었다.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조여졌을 것이다.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생존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는 다시 흙을 파내려갔다. 손에 닿는 감촉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돌 자루의 거친 표면이 조금씩 드러났다. 건설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자재였다. 누군가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 특별한 도구도 복잡한 준비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단순함이 오히려 더 끔찍했다. 사리가 아니라 계산이었다. 비용과 수고를 최소화한 해결 방식. 지훈은 머릿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병원에 데려가 안락사를 시키는 비용이 부담스러웠을까? 나이가 들어 병이 들었을까? 기대했던 모습과 달라졌을까? 한국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점점 가족이라 불리지만 동시에 소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귀여울 때는 사랑받고 건강할 때는 자랑이 되지만 병들고 늙으면 부담이 된다. 그 이면을 지훈은 이제 눈앞에서 보고 있었다. 밧줄은 생각보다 질겼다. 그는 주변을 살폈다. 마땅한 도구가 없었다. 공사잔해 사이에서 날카로운 벽돌 조각 하나를 찾아 들었다. 회사에서 그는 항상 준비된 도구와 체계 속에서 움직였다. 그러나 지금은 즉흥적인 선택뿐이었다. 그는 벽돌 조각으로 밧줄을 긁어내기 시작했다. 개는 여전히 조용했다. 몸 전체가 땅속에 묻힌 채 머리만 밖으로 나와 있었다. 고통이 없을 리 없었다. 그러나 신음도, 울음도 없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기대를 접은 존재처럼 보였다. 지훈은 그 침묵이 가장 무서웠다. 분노보다, 저항보다 체념이 더 깊은 상처라는 것을 그는 직감했다. 벽돌 조각이 밧줄의 섬유를 조금씩 헤집었다. 거칠게 긁히는 소리가 귀에 남았다. 그는 서두르면서도 조심하려 했다. 잘못 건드리면 목이 더 조일 수 있었다. 밧줄이 연결된 아래쪽 구조를 완전히 보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자루 주변의 흙도 함께 걷어냈다. 조금 더 파자 자루 안의 내용물이 드러났다. 건설용 돌이었다. 무게를 더하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이 무게라면 개가 조금만 힘을 써도 밧줄이 더 깊이 파고들었을 것이다. 그는 이 장면이 우발적이지 않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굳혔다. 지훈은 자신의 과거 결정을 떠올렸다. 회사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협력업체 계약을 끊었던 일,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팀원을 내보냈던 순간들.
그때마다 그는 회사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나 지금 눈앞의 구조는 다른 차원의 선택이었다. 효율성과 잔인함이 겹쳐질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밧줄이 거의 끊어질 듯 느슨해졌을 때 그는 마지막 힘을 더했다. 거친 섬유가 갈라지며 긴장감이 순간적으로 풀렸다. 그와 동시에 아래에 매달려 있던 자루의 무게가 느슨해졌다. 그는 즉시 자루를 옆으로 밀어냈다. 구조의 핵심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그제야 개의 몸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흙 속에 묻혀있던 털은 젖어 있었고 몸통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흙을 더 걷어냈다. 앞다리는 접힌 채 고정된 상태였고 뒷다리 역시 자유롭지 못했다. 이 개는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버티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 지훈은 이제 개를 꺼내야 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체력이 이미 바닥난 상태일 것이고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충격이 올 수도 있었다. 그는 최대한 천천히 흙을 제거했다. 밧줄이 완전히 끊어진 것을 확인한 뒤 몸통 주변을 넓게 파냈다. 마침내 개의 몸이 땅 밖으로 드러났다. 그 순간 개는 쓰러지듯 기울었다. 저항도 없었다. 무게는 생각보다 가벼웠다. 뼈가 만져질 정도로 살이 빠져 있었다. 지훈은 그 가벼움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이 개는 이미 오랜 시간 방치되어 왔을 가능성이 컸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그뿐이었다. 그는 이제 선택을 해야 했다. 여기서 응급처치를 시도할 것인지, 즉시 병원으로 이동할 것인지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내 근처 24시간 동물병원을 검색했다.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한 곳이 있었다. 그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 즉시 데려오라는 답이 돌아왔다. 지훈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개의 몸을 감쌌다. 흙과 먼지가 묻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개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무게는 성견 진돗개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가벼웠다. 그 가벼움이 오히려 그동안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다. 호두는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짖지 않았다. 흥분하지도 않았다. 마치 상황의 심각함을 이해한 듯 조용히 따랐다. 지훈은 빠르게 이동했다. 차에 도착해 뒷좌석을 정리하고 개를 눕혔다. 호두는 반대편에 자리 잡았다. 평소라면 창밖에 관심을 보였을 호두는 이번에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차를 몰며 지훈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 개의 주인은 누구일까? 신고를 해야 할까?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회사에 무슨 설명을 해야 할까?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은 한 가지 사실 앞에서 밀려났다. 이 생명이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나왔다. 지훈은 상황을 짧게 설명했다. 개는 즉시 안으로 옮겨졌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그는 잠시 멈췄다. 이 개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등록된 정보도 배경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보호자 칸에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다. 비용에 대한 안내가 이어졌지만 그는 끊지 않았다. 지금은 돈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진료실 문이 닫히고 그는 의자에 앉았다. 손에 묻은 흙이 마르며 갈라졌다. 그는 그 손을 바라보았다. 회사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프레젠테이션을 넘기던 손이었다. 그 손이 오늘은 흙과 피로 더럽혀져 있었다. 그는 이상하게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저 한 가지 생각이 분명해졌다. 만약 자신이 그 자리를 지나쳤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갔다면 그는 다시는 스스로를 정면으로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문이 열렸다. 수의사의 표정은 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했다. 극심한 탈수, 영양실조, 관절 상태 악화. 오래전부터 제대로 관리받지 못한 흔적이 분명하다고 했다. 단순한 유기가 아니라 지속적인 방치와 학대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었다.
이 개의 몸은 긴 시간을 증언하고 있었다.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회복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짧게 답했다. 치료를 진행해 달라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단순히 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회사의 기준이 아니라 사회의 효율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 그는 아직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진돗개는 더 이상 흙 속에 묻힌 이름 없는 존재로 남지 않을 것이다. 치료 동의서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적혀 있었다. 신장 기능 저하, 중증 관절염, 만성 영양실조, 폐혈증 위험. 수의사는 모든 수치를 설명했지만 지훈에게 남은 것은 하나였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 그는 서명을 했다. 병원비 예상 금액이 안내되었고 입원 치료와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회사에서 수억 단위 계약을 검토할 때는 작은 수치 차이에도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지금은 계산하지 않았다. 이 생명이 버틸 수 있는 가능성만이 중요했다. 개는 응급처치를 받고 수액이 연결되었다. 의료진은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분주했다. 지훈은 보호자 대기 공간에 앉아 있었다. 손에 남은 흙은 이미 말라 갈라졌고 손바닥에 긁힌 자국이 따끔거렸다. 그러나 그는 통증을 의식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그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체념과 무감각이 뒤섞인 눈이. 잠시 후 수의사가 다시 나왔다. 상태는 매우 위중하지만 아직 반응이 있다고 했다. 호흡은 불안정하고 신장 수치는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었다. 관절은 오랫동안 방치된 흔적이 분명했다. 단기간 치료로는 어렵고 장기적인 재활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회사에 메시지를 보냈다. 급한 개인 사정으로 오늘 출근이 어렵다고. 팀장급 이상만 있는 단체 채팅방에 짧은 문장을 남겼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곧 몇 개의 확인 메시지가 올라왔다. 그는 답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개의 신원 확인을 위해 마이크로칩을 스캔했다. 잠시 후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가 나왔다. 등록된 이름과 보호자 정보가 있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주소. 보호자 이름은 이민재, 29살. 지훈은 그 정보를 보며 잠시 침묵했다.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이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이 개는 한때 누군가에게 불렸고 밥을 먹었고 집 안을 돌아다녔을 것이다. 완전히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렇기에 더 잔인했다. 병원은 보호자에게 연락을 시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등록된 소유자가 있기 때문이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연락은 하되 현재 상황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단순 유기가 아니라 명백한 학대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수의사는 동의했다. 의료 기록과 사진을 보관하겠다고 했다. 지훈은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목 주변에 남은 깊은 자국, 관절의 변형, 갈비뼈가 도드라진 몸 상태. 그것은 오랜 시간의 방치와 고통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아이들을 떠올렸다. 아이들이 어릴 때 열이 나면 그는 새벽에도 병원으로 달려갔다. 조금만 이상해도 불안해했다. 그런데 이 개는 얼마나 오랫동안 신호를 보냈을까? 아프다고, 힘들다고, 버티기 어렵다고. 그 신호는 무시되었고 결국 땅속에 묻혔다. 지훈은 보호자 칸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다시 보았다.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개였다. 그러나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번 첫날 밤,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연락이 왔다. 그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의료진은 신장 수치가 더 악화되었고 경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약물 용량을 조절하고 추가 처치를 했다고 했다. 지훈은 유리창 너머로 개를 바라보았다.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수액과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닐지 생각했다. 만약 조금 더 일찍 발견했다면 달라졌을까?
그러나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렀다. 회사에서의 긴 회의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는 피로를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정신이 또렷해졌다. 이 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감각 때문이었다. 다음 날 병원은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다. 마이크로칩 정보와 의료 소견이 함께 제출되었다. 지훈은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는 동의했다. 피할 생각은 없었다. 회사에서는 몇 통의 전화가 왔다.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였다. 그는 통화를 최소화했다. 부사장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다. 개인적인 일로 며칠 집중이 어렵다고 말했다. 상대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지훈은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노트북을 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다른 기준을 세우고 있었다. 며칠 동안 걔는 고비를 넘나들었다. 수액에 의존했고 스스로 먹지 못했다. 의료진은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지훈은 하루에 한 번 이상 병원을 찾았다. 아이들과 서연도 상황을 들었다. 서연은 놀랐지만 지훈의 결정을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말했다. 끝까지 책임지자고. 아이들은 병원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특히 목에 남은 자국을 보고 말을 잃었다. 지훈은 그들에게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세상에는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그러나 다른 선택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며칠 후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경련은 줄었고 수치가 아주 미세하게 회복세를 보였다. 여전히 위험했지만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지훈은 그 개에게 이름을 붙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병원에서는 등록된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 이름이 이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새 이름이 필요했다. 과거와 단절된 이름, 그는 소리라는 이름을 떠올렸다. 목소리. 말하지 못했던 시간, 묻혀있던 존재의 증거. 이 개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것은 세상에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병원에 이름을 전달했다. 차트에 새로운 이름이 적혔다. 이 소리는 여전히 반응이 약했다. 그러나 눈을 떴을 때 예전과 다른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완전한 공허 대신 어딘가를 인식하는 흔적이 보였다. 지훈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회사 일정과 병원 방문을 병행했다. 낮에는 회의에 참여했고 저녁에는 병원에 갔다. 피로는 쌓였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였다. 이전의 피로가 소모였다면 지금의 피로는 투자에 가까웠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보호자 이민재가 조사에 응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 유기라고 주장했지만 밧줄과 돌 자루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했다고 했다. 수의사의 소견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훈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발견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했다. 흙의 상태, 밧줄의 구조, 개의 반응. 감정을 덧붙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며칠이 더 지났다. 소리는 스스로 물을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다. 아주 작은 양이었다. 의료진은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전히 관절은 굳어 있었고 근육은 거의 소실된 상태였다. 장기 재활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지훈은 치료 계획을 다시 확인했다. 비용은 계속 늘어났다. 그는 계산서를 받아들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회사에서 수익률을 따지던 그가 지금은 비용을 묻지 않고 있었다. 그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이 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 개가 자신을 붙잡고 있다는 느낌을. 회사에서 그는 늘 무언가를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지켜지고 있는 듯 했다. 어떤 기준을 잃지 않도록 소리는 여전히 위태로웠다. 그러나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그 작은 버팀이 지훈에게는 충분했다. 그는 병원 대기실에서 문득 생각했다. 이 선택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바꿀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서 있었다. 그는 소리를 다시 바라보았다. 이제 이게는 더 이상 흙 속에 묻힌 존재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비용 계산 속에서 사라질 대상도 아니었다. 이름이 있고 기록이 있고 누군가가 끝까지 지켜보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지훈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다. 소리는 위태로운 균형 위에 놓여 있었다. 생명은 간신히 붙어 있었고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운 단계였다. 수의사는 매번 같은 말을 반복했다. 고비는 넘겼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고. 신장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관절은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장기간의 방치로 근육이 거의 소실된 상태라 재활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훈은 그 설명을 조용히 들었다. 그는 이제 의료 용어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크레아티닌 수치, 염증 반응, 근육 위축, 관절 변형. 회사에서 기술 용어를 다루듯 그는 이 단어들을 받아들였다. 다만 이번에는 숫자가 실적이 아니라 생명을 의미한다는 점이 달랐다. 소리는 여전히 스스로 먹는데 어려움을 보였다. 억지로 먹이기보다는 기다리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의사는 말했다. 이 아이는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닫혀 있다고. 오래된 방치와 학대는 신체뿐 아니라 행동에도 흔적을 남긴다고. 지훈은 그 말을 곱씹었다. 그는 회사에서 팀원들의 번아웃을 여러 번 봤다. 과도한 업무, 반복되는 평가, 불확실한 미래.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무너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마다 그는 시스템의 문제라며 구조를 조정했지만 개인의 상처까지는 보지 못했다. 소리를 보며 그는 처음으로 방치가 남기는 흔적을 실감했다. 이번 10일째, 소리는 작은 변화를 보였다. 지훈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전보다 조금 더 오래 시선을 유지했다.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피로가 있었지만 완전한 공허는 아니었다. 그 변화는 미세했지만 분명했다. 지훈은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았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전략을 논의하고 돌아온 뒤에도 병원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든 것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서연은 지훈의 결정을 지지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비용을 문제 삼지 않았다.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었다. 이민재는 처음에는 6이라고 주장했다. 걔가 병이 들고 관리가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놓아주었다고 했다. 그러나 밧줄과 돌 자루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했다. 경찰은 고의성을 의심했고 수의사의 진단서가 중요한 증거로 제출되었다. 지훈은 조사 과정에 협조했다. 그는 감정을 섞지 않고 사실을 전달했다. 발견 당시의 구조, 밧줄의 상태, 개의 신체 상태. 그는 분노를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 대신 기록이 말하게 두었다. 병원에서는 소리의 재활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관절염이 심각했고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묶여 있었던 탓에 근육이 거의 기능을 잃었다고 했다.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하고 회복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훈은 그 기간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시간을 단기 목표로 나누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분기별 성과가 기준이었지만 여기서는 하루의 변화가 기준이었다. 어느 날 밤, 소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신장 수치가 다시 상승했고 구토 증상이 나타났다. 의료진은 집중 치료를 다시 시작했다. 지훈은 늦은 시간에도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병실 앞에서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동안 쌓아온 작은 변화가 무너질까 두려웠다. 수의사는 솔직하게 말했다. 아직 완전히 안정된 상태가 아니며 언제든 다시 악화될 수 있다고. 이 과정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생존의 반복이라고 했다. 지훈은 병실 안을 바라보았다. 소리는 힘없이 누워 있었지만 숨은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 숨 하나에 집중했다. 회사에서 그는 늘 결과를 요구받았다. 성공과 실패가 분명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경계가 흐렸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성과였다. 그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휴대폰은 무음 상태였다. 메일과 메시지가 쌓였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있었다.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수치는 조금 안정되었다. 위기는 넘겼다고 했다. 그러나 수의사는 덧붙였다. 몸의 회복과 별개로 심리적 회복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소리는 여전히 사람의 손길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두려움이 아니라 무감각에 가까운 상태라고 했다. 지훈은 그 말을 이해했다. 그는 소리에게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다. 먹지 않아도 억지로 밀어넣지 않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기다렸다. 그는 처음으로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재활을 위해 천천히 일으켜 세우는 연습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초도 버티지 못했다. 다리는 힘을 잃은 채 떨렸고 관절은 경직되어 있었다. 의료진은 무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훈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늘 강해지라고, 더 버티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소리를 보며 그는 깨달았다. 버티는 것 자체가 이미 최선일 수 있다는 것을. 이번 3주째 소리는 처음으로 스스로 몸을 일으키려는 시도를 했다. 완전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의지가 느껴졌다. 수의사는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체중도 아주 미세하게 늘었다고 했다. 단 2kg이었지만 그 숫자는 이전과는 다른 의미였다. 지훈은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했다. 회사에서 2% 성장은 의미 없는 수치로 취급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작은 증가가 생명의 신호였다. 그는 병원에 갈 때마다 소리에게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말을 반복했다. 목소리를 낮추고 급하지 않게. 소리는 여전히 크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다. 이전의 완전한 체념 대신 어딘가를 따라오는 흔적이 보였다. 어느 날 지훈이 손을 내밀었을 때 소리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움직였다. 거부하지 않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말했다. 소리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아이들은 기뻐했고 서연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지훈은 아직 방심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회복은 직선이 아니라 반복되는 곡선이라는 것을. 회사에서는 그가 예전보다 회의 발언을 줄였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공격적인 전략 대신 리스크 관리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 보였다고 했다. 그는 스스로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숫자만으로 판단하던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다. 병원에서 소리는 점점 더 오래 눈을 떴다. 의료진의 움직임을 따라 시선을 옮겼고 낯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살아있으려는 의지가 분명해졌다. 지훈은 그 변화를 보며 확신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것을. 소리는 인간을 다시 믿을 수 있을지 시험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자신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 이 대답은 명확했다. 그는 소리를 집으로 데려갈 날을 상상하지 않았다. 아직은 이 순간에 집중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소리가 병원을 나설 때 그것은 단순한 퇴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훈 자신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세 번째 주가 끝날 무렵 병원은 퇴원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이번 치료 단계는 넘어섰다고 했다. 남은 것은 긴 재활과 지속적인 관리였다. 지훈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기뻐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위기를 넘겼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퇴원 절차를 밟으며 그는 약 처방과 재활 계획을 다시 확인했다. 관절 보호제, 신장 보조제, 통증 완화 약물. 일정한 시간에 급여해야 하고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수의사는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무리하면 안 된다고. 특히 관절은 다시 손상되기 쉽다고. 지훈은 메모를 남겼다.
회사 일정 관리하듯 세밀하게 정리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적표가 아니라 한 생명의 일상이 기준이었다. 퇴원 당일 소리는 천천히 서 있었다. 여전히 뼈가 도드라진 몸이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그녀에게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시험이었다. 사람의 손길이 항상 고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는 시간. 지훈은 새로 준비한 목줄을 들고 있었다. 이전의 이름 대신 이제는 소리라는 이름이 차트에 기록되어 있었다. 그 이름은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에 가까웠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소리는 잠시 멈추었다. 익숙하지 않은 자극에 대한 경계였다. 지훈은 재촉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서두르면 다시 다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배웠다. 차 안에서 호두가 먼저 반응했다. 소리를 바라보는 눈빛은 낯설면서도 조심스러웠다. 경쟁도, 경계도 없었다. 그저 새로운 존재를 받아들이는 태도였다. 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 집은 최소한 폭력의 공간은 아닐 것이라는 확신. 집에 도착했을 때 가족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소리를 보고 쉽게 다가가지 않았다. 지훈이 미리 말해두었다. 소리는 아직 회복 중이고 천천히 다가가야 한다고 소리는 거실 한쪽에 마련된 자리에 누웠다. 몸은 여전히 쉽게 피로해졌다. 긴 입원 생활과 근육 위축의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완전히 움츠러들지 않았다. 주변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인식했다. 첫날 밤, 소리는 깊이 잠들지 못했다. 작은 소리에도 반응했고 잠에서 자주 깼다. 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흙 속에서의 시간이 아직 몸과 기억에 남아있는 듯 했다. 그는 소리 옆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아이들의 학교 이야기, 회사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 그는 병원에서 배운 대로 일상의 이야기를 반복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 안에 너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며칠이 지나자 소리는 조금씩 집안의 소리에 익숙해졌다. 호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다가왔다. 짧은 냄새 확인 이후 물러나는 방식이었다. 소리는 처음에는 무반응이었지만 점점 그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재활은 쉽지 않았다. 관절은 여전히 뻣뻣했고 다리는 힘이 약했다. 병원에서 배운 대로 지훈은 조심스럽게 관절을 풀어주는 연습을 했다. 억지로 하지 않았다. 소리는 통증이 있을 때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여전히 마음을 아프게 했다. 비병이 아닌 구조였기에 법적 절차도 병행되어야 했다. 경찰 수사는 계속되었고 이민재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었다. 지훈은 조사 과정에 추가로 출석했다. 수의사의 소견과 구조 당시의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이민재는 결국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비용 부담과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밧줄과 돌자루는 우발적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계획성과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지훈은 그 소식을 듣고도 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분노는 이미 한 차례 지나갔다. 남은 것은 책임의 문제였다. 법적 판단은 법의 영역이었다. 자신이 할 일은 소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었다. 집에서의 변화는 서서히 나타났다. 소리는 처음으로 스스로 물그릇에 다가갔다. 짧은 움직임이었지만 자발적이었다.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숨을 죽였다. 지훈은 그 장면을 오래 기억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소리는 몇 걸음 정도는 혼자 설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호두는 그 곁을 지켰다. 두 마리 사이에는 특별한 신호가 오가는 듯 했다. 말은 없지만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방식. 회사에서는 지훈의 변화가 더 분명해졌다. 그는 이전처럼 공격적인 확장을 주장하지 않았다. 비용 절감 논의에서도 사람을 먼저 고려했다. 몇몇 동료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설명하지 않았다. 기준이 달라졌을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소리는 처음으로 짧게 꼬리를 흔들었다. 큰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반응이었다. 지훈은 그 작은 변화에 마음이 울렸다. 병원에서 봤던 공허한 눈은 이제 조금씩 생기를 띠고 있었다. 재활 치료를 위해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했다. 수의사는 체중이 조금 더 늘었다고 했다.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붙기 시작했다고.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방향은 올바르다고 했다. 지훈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그는 이제 결과를 서두르지 않았다. 하루하루의 축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어느 토요일 아침, 지훈은 소리에게 목줄을 걸었다. 짧은 거리였다. 집 앞을 조금 도는 정도였다. 소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한 걸음 내디뎠다. 다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의지는 분명했다. 그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할 것이라 생각했다. 회사에서 승진 통보를 받았을 때보다 더 깊은 감정이었다. 이것은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내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소리는 여전히 상처를 안고 있었다. 목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고 관절의 변형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흙 속에 묻힌 존재가 아니었다. 집안에서 이름을 불리며 살아가는 존재였다. 지훈은 깨달았다. 자신이 구조한 것은 한 마리의 진돗개가 아니라 어떤 기준이었다. 효율보다 책임, 비용보다 생명, 체면보다 양심. 우소리는 완벽하게 회복된 모습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체념의 눈빛을 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다가오면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 변화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그리고 지훈은 알았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법의 판단이 남아있었고 세상에 전해야 할 책임도 남아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는 확실했다. 소리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로도 모든 수고는 충분했다. 수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마이크로칩 등록 정보와 의료 기록, 구조 당시의 사진과 진술이 모이자 사건의 윤곽은 분명해졌다. 경찰은 이민재를 피의자로 전환했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단순 유기가 아니라 고의적 학대와 잔혹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지훈은 참고인으로 다시 출석했다. 그는 그날의 과정을 차분히 설명했다. 흙이 다져져 있던 상태, 밧줄이 연결된 방식, 돌 자루의 무게. 감정을 섞지 않으려 했지만 말끝이 단단해지는 것을 스스로 느꼈다. 그는 단지 목격자가 아니라 그 구조의 의미를 이해한 사람이었다. 김인재는 처음에는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개가 병들어 관리가 어려웠고 경제적 부담이 컸다고 주장했다. 병원에서 안락사를 권유받았지만 비용이 부담되어 다른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밧줄과 돌 자루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대답은 모호해졌다. 수의사의 진단서는 결정적이었다. 소리는 오랜 기간 영양실조 상태였고 관절은 만성적인 염증으로 변형되어 있었다. 이는 단기간의 방치로 설명되지 않는 상태였다. 목에 남은 깊은 자국은 일시적인 사고가 아니라 강하게 조여진 흔적이었다. 그 모든 기록이 법정에 제출되었다. 검찰은 고의성과 계획성을 강조했다. 돌 자루의 무게, 밧줄의 구조, 흙을 다져놓은 흔적은 충동이 아니라 준비된 행위라고 판단했다. 지훈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는 이미 지나갔고 남은 것은 사실이 제대로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법정에 서는 날, 그는 서연과 함께 갔다. 아이들에게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아직 어린 그들에게는 법의 언어보다 집안의 변화가 더 중요했다. 소리는 집에서 호두와 함께 있었다. 법정 분위기는 차분했지만 무거웠다. 이민재는 정장을 입고 나왔다. 이전의 태도와 달리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러나 지훈은 그 표정에서 진심 어린 반성을 읽을 수 없었다. 두려움과 계산이 섞인 얼굴이었다. 검사는 사건 경위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발견 당시의 구조, 의료 기록, 피의자의 진술.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려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재의 변호인은 심리적 압박과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지훈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선택은 다르다. 그는 회사에서 수많은 압박을 받았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땅에 묻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수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소리의 신체 상태와 학대의 정황을 설명했다. 의료적 소견은 감정이 배제된 언어였지만 그 내용은 충분히 무거웠다. 법정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이 판사는 기록을 검토하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돌자루의 무게와 밧줄의 구조, 피의자의 준비 과정. 이민재는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안락사 비용이 부담되었고 빠르게 끝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 발언은 오히려 고의성을 강화했다. 지훈은 그 말을 들으며 소리의 눈을 떠올렸다. 체념과 무감각이 섞인 눈, 그 눈은 단순히 아픈 개의 것이 아니라 신뢰를 배신당한 존재의 것이었다. 선고일이 정해졌다. 며칠 동안 지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다.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팀원들과 논의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사회의 기준을 묻는 문제라고 느꼈다. 선고 당일, 법정은 다시 조용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며 잔혹했고 생명에 대한 기본적 존중을 훼손한 행위라고 명시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되었다. 벌금은 일부가 동물보호단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정 안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다. 이민재는 잠시 말을 잃은 듯했다. 그의 변호인은 항소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구속 수감은 즉시 이루어졌다. 지훈은 판결을 듣고도 환호하지 않았다. 통쾌함보다는 묵직한 감정이 남았다. 2년이라는 시간은 소리가 겪은 시간과 비교하면 짧게 느껴졌다. 그러나 최소한 법은 그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했다. 법정 밖에서 몇몇 기자가 대기하고 있었다. 사건은 지역 뉴스로 보도되었고 온라인에서는 논쟁이 이어졌다.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도하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지훈은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사건의 중심이 되고 싶지 않았다. 주목은 소리의 회복에 필요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말했다. 판결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의미는 있다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중요한 것은 사회가 이 행위를 명백한 범죄로 인정했다는 점이었다. 집에 들어서자 호두가 먼저 다가왔다. 소리는 한쪽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완전한 건강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이전의 공허한 눈은 아니었다. 지훈이 가까이 가자 천천히 시선을 올렸다. 그는 그 눈을 보며 생각했다. 법정의 언어와 판결문은 필요하지만 진짜 회복은 이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소리가 사람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순간이 더 중요했다. 며칠 후 항소가 없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판결은 확정되었다. 지훈은 그 소식을 듣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조금 풀렸다. 그러나 그는 사건을 소비하지 않았다. 주변에서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기도 했지만 그는 그 표현이 어색했다. 이 사건은 승리가 아니었다. 다만 한 생명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회사에서는 이 사건이 알려지며 그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다. 일부는 그를 이상주의자라고 했고 일부는 존경한다고 했다. 지훈은 그런 평가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이 지나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소리는 점점 더 집안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 재활은 계속되었고 관절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다. 사람을 볼 때 피하지 않았고 낮은 소리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지훈은 종종 생각했다. 만약 그날 산책을 나가지 않았다면, 만약 흙더미를 외면했다면 그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었을 것이다. 실적과 숫자에 매달리며 자신이 옳다고 믿는 선택을 반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안다. 선택은 늘 있다.
비용과 효율을 넘어서는 선택, 법정에서의 판결은 하나의 마침표였다. 그러나 소리의 회복은 계속되는 문장이었다. 지훈은 더 이상 이 사건을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었다. 소리가 집안에서 숨쉬고 호두와 나란히 시간을 보내는 한, 그 선택은 계속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일은 특별한 영웅담이 아니다. 단지 한 사람이 다른 선택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 몇 달이 흘렀다. 시간은 소리의 몸 위에 남아있던 흔적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지만 그 위에 새로운 층을 덧입혔다. 관절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고 오래 서 있으면 미세한 떨림이 남았다. 목에 남은 자국은 털이 자라며 옅어졌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상처는 더 이상 현재를 지배하지 않았다. 소리는 이제 집안의 리듬을 알고 있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 서연이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 지훈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 모든 흐름 속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되었다. 소리는 더 이상 갑작스러운 소리에 움찔하지 않았다. 호두가 가까이 다가와도 몸을 굳히지 않았다. 누군가 손을 내밀면 고개를 피하지 않았다. 그 변화는 조용했고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천천했지만 분명히 쌓이고 있었다. 어느 저녁, 거실에서 가족이 함께 앉아 있을 때였다. 아이들이 숙제를 마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서연은 차를 내왔다. 지훈은 소리 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소리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머리를 그의 손 아래로 밀어 넣었다.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다. 이 아이는 더 이상 과거의 구덩이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 공간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호두는 언제부터인가 소리 옆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두 마리 사이에는 과장된 애정 표현도 경쟁도 없었다. 그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동료처럼 나란히 시간을 보냈다. 진돗개의 특유의 자존심과 독립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안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훈의 삶도 달라졌다. 그는 여전히 판교의 회사로 출근했고 회의에 참석했고 전략을 논의했다. 그러나 예전과 같은 속도로 달리지는 않았다. 성과를 위해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방식 대신 사람을 먼저 보는 선택을 했다. 팀원들이 지친 기색을 보이면 일정 조정을 먼저 고민했다. 비용 절감안을 논의할 때도 숫자 뒤에 있는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소리를 구한 것이 아니라 소리가 자신을 멈추게 했다는 것을. 한 번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수주를 앞두고 무리한 일정이 제시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당연히 추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그는 말했다. 이 방식은 사람을 소모시키는 방식이라고. 단기 성과보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몇몇은 의아해했고 몇몇은 안도했다. 그 변화는 극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방향이 달라졌다. 집에서는 더 많은 시간이 생겼다. 주말 아침 산책은 이제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호두와 소리는 나란히 걷는 법을 배웠고 지훈은 그 사이에서 조용히 걸었다. 더 이상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다. 메일은 몇 시간 늦게 답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배웠다. 어느 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다. 친구가 소리 이야기를 기사로 봤다고. 법원 판결이 지역 뉴스에 실렸고 구조자의 이름이 짧게 언급되었다고 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다. 지훈은 웃으며 말했다.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그저 지나치지 않았을 뿐이라고. 그러나 아이들의 눈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알았다. 책임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녁이 깊어질 무렵 거실에는 잔잔한 숨소리가 겹쳤다. 호두는 늘 그렇듯 한쪽에 자리를 잡았고 소리는 큰 매트 위에 몸을 뉘었다. 불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공간에서 소리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날 소리는 꿈을 꾸었다. 이전처럼 몸이 굳은 채 버티는 꿈이 아니었다. 좁은 공간에 갇힌 기억이 아니었다. 꼬리가 2번, 또 한 번 느리게 흔들렸다.
마치 보이지 않는 들판을 달리는 것처럼 고통 없는 움직임을 따라가는 듯한 리듬이었다. 지훈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소리의 곁에 앉았다. 손을 내밀자 소리는 잠결에도 고개를 그의 무릎 쪽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무게감 있는 앞발 하나를 그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의존이 아니라 신뢰였다. 지훈은 그 발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 안에는 힘이 있었고 따뜻함이 있었다. 흙 속에서 체념으로 굳어있던 생명이 이제는 자신의 의지로 기대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고 경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비용과 효율을 따지는 목소리는 계속될 것이다. 누군가는 여전히 생명을 숫자로 환산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흐름 속에서도 한 사람의 선택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지나치지 않는 선택, 외면하지 않는 선택,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 책임이 따르더라도 생명을 기준으로 두는 선택. 이 소리는 그 선택의 결과였다. 그리고 동시에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한 이유였다. 지훈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집안에서는 조용한 숨결이 이어지고 있었다. 흙 속에 묻혔던 존재가 이제는 따뜻한 바닥 위에서 꿈을 꾸고 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은 완전히 절망적이지 않다. 지훈은 손을 내리지 않았다. 소리의 발은 여전히 그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그는 숫자보다 생명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효율보다 책임을, 체면보다 양심을. 누군가에게는 작은 선택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전부가 될 수 있다. 의 소리는 깊은 잠 속에서 다시 한번 꼬리를 흔들었다. 의 사랑은 돌보다 무겁고 밧줄보다 강하다. 그리고 한 번의 용기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을 바꾼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누군가가 외면하지 않는 한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 밤 집안에는 고요한 평화가 자리 잡았다. 소리는 더 이상 버려진 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돌아온 존재였다. 그리고 지훈은 비로소 알았다. 성공이란 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존경하는 여러분, 저희의 이야기에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고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편의 이야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쓰는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그것을 읽어주고 공감해주는 여러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조용한 응원과 진심 어린 시선이 있었기에 이 이야기도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것은 거창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작은 선택의 힘이었습니다. 때로는 외면하기 쉬운 순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용기, 계산보다 양심을 먼저 떠올리는 마음, 그리고 생명과 책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전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 또한 이 공간을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야기를 읽으신 후의 감정과 의견을 아래에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공감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